네, 우여곡절 끝에 어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여야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강도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문제 제기에 이 후보자는 연신 해명했고 때로는 눈물도 닦았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명 25일 만에 가까스로 개최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느낌표가 6개나 찍힌 규탄 피켓 앞에서 후보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또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최대 관심은 반포 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결혼식까지 치른 장남을 이혼 인척,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점수를 높였다는 건데 이 후보자는 아들 부부가 파경 위기였다면서 눈물로 해명했습니다.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발병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파경이 된 상태셨다. 그래서 주소지가 달랐던 거다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 아파트를 포기할 용의가 있느냐는 추궁에 할 수 있다고 짧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계엄 옹호 이력을 파고들었고 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 폭언 논란을 꺼내며 이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비상계엄을 오히려 찬양한 이해훈 후보자의 그 발언들을 국민들께 사과할 용이 있으십니까? 후보자님, 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연세대를 졸업한 장남이 입학 당시에는 없었던 다자녀 전형을 활용했다는 논란에는 차남과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고 영종도 투기와 토지 양도세 탈루 의혹 등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3선을 지낸 전향 인사 탓인지 여야 모두 이례적으로 송곳 질의에 나섰습니다. 후보자는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외쳐왔는데 냉랭했던 여론이 움직였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이해훈 후보자가 결혼해 전셋집을 마련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넣어 서울 반포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부정 청약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어제 이해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회나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정 청약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과장은 다만 부정 청약 여부는 국토부가 증거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소명할 기회를 달라던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자질을 둘러싼 논란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주제라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획예산처 출범을 며칠 앞둔 지난해 마지막 일요일. 청와대는 예상치 못한 깜짝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라 국가를 책임지는 핵심 부처의 첫 수장에 보수 진영 인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한 겁니다. 대통령의 국정의 인사 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통합이라는 부분하고 실용인사라는 두 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은 물론 여권 내에서조차 계엄 옹호 인물과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포용과 협치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이해훈 후보자를 중용키로 한 배경을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빨간색 어디 갑니까? 그러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보좌진에 대한 폭언, 갑질 논란과 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해.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청와대 기류를 의식하며 난감해하는 여당 사이에서 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해명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훈 지명자에 관한 문제, 이거 정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이해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이 후보자의 반성과 변명 속에 이어졌지만 의혹들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론의 향배가 임명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던진 전격 합당 제안이 여권의 블랙홀이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의원들 불만이 적잖은 가운데 청와대,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코스피 5천 승전고를 올린 목요일 오전, 정청래 대표의 기습 합당 제안은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최고위원들도 기자회견 20분 전에야 이 사안을 처음 들었다는 게 알려지자 의원들은 본물 터지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당의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먼저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치 않은 반발에 놀란 정청래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와 미리 조율했다며 진화를 시도했는데 이 말이 오히려 불을 질렀습니다. 이른바 명청 갈등을 진압하려는 시도였지만 결과는 정반대, 불리해지자 대통령 이름을 판다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과 조율했을까? 논란의 핵심인 이 질문에 청와대는 원론적 찬성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지향을 공유하는 두 개의 정당이 통합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도 평소에 그 지론이라고 하셨어요. 친청계는 정 대표가 대통령과 소통했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청와대는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해 거리를 둘 뿐 합당 같은 큰 사안을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 총대를 맨 정 대표의 진심을 보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입니다. 반면 비당권파 친명계는 여전히 합당 논의는 정 대표의 독단적 결정에 가깝다고 확신합니다. 청와대가 갈등을 피하려고 내색을 안 할 뿐 대통령에게도 당황스러운 통보에 가까웠을 거란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개인의 사당이 아닙니다. 여러 말을 종합하면 정 대표가 청와대와 사전 교감한 건 분명해 보이지만 이번 발표 때 대통령과 소통했는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어떻게 추진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통합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논의는 물밑에서 수개월간 진행돼 왔다고 알고 있고요. 이 때문에 친명계 일부는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강성 지지층 표를 흡수해 당권 연임 포석을 깔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청 갈등의 틈은 더 벌어진 모양새인데 그만큼 수습이 중요해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이른바 딸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의원은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계정으로 국회 사랑제 결혼식장을 대리 신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과 관련해 오히려 잘 됐다며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사랑제를 예약했는지 깔끔히 정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입장문을 대고 예식장인 국회 사랑제는 딸이 국회의원 직계비속 자격으로 직접 예약하고 사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압수수색이든 자료 제출 요구든 필요하다면 전부하라며 자신은 숨길 것도 없으니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에서 법원이 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의힘에 미칠 후폭풍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까지 앞둔 상황에서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구서에 휘둘리게 될 거란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려진 검찰 구형량을 훌쩍 넘는 1심 선고에 국민의힘은 이미 계엄을 사과했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를. 하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인정한 첫 판결 앞에서 복잡한 속내도 읽힙니다.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주로 들여다본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었다며 이번 선고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그 내란죄의 성립 부분, 사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거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이런 전제 아래 재판을 해버렸으니 내란 프레임이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더 센 윤석열 절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잇따랐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현 지도부가 전윤 그동안의 이 스탠스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롭게 리셋해서 윤핵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완벽히 절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을 계기로 내홍을 수습하고 대여투쟁과 당 쇄신에 박차를 가하려던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번 선고는 악재로 꼽힙니다. 유승민, 이준석 등 다양한 범야권 인사들이 단식장을 찾아 보수 결집 발판을 마련했고 노선 전환을 요구해온 소장파 의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전부 다 하나가 돼서 보수 재건의 길을, 그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투쟁에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까지 당명 변경과 후속 쇄신안을 내놓으며 중도로의 변침을 조금씩 시도한다는 계획을 윤석열 절연이라는 블랙홀이 모두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개혁신당과의 범야권 공조에도 윤 절연 문제는 여전한 뇌관입니다. 특검으로 공조는 하지만은 그 좁아진 스펙트럼 속에서 이걸 넓히기 위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외연 확장과 전통 지지층 사이에서 어떤 실천으로 계엄의 강을 건너겠다는 쇄신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지방선거 전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투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됐고 배후에 국군정보사령부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새해 벽두인 지난 10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난데없이 한국이 잇따라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불량배들의 무리 대한민국이 새 벽두부터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로 시점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한 데 이어 격추된 무인기 잔해까지 공개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 당국은 정세격화의 책임을 절대로 모면할 수 없다. 국방부는 우리 군 무인기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안 그래도 경색된 남북관계는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군과 경찰은 태스크포스를 꾸린 뒤 나흘 만에 무인기 제작자 장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당일 장 씨의 대학 선배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무인기를 띄운 건 자신이라며 언론 앞에 서면서 상황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는 단순히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 오염도를 측정해보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했고 보수단체에 몸담아온 사실이 드러나며 배후설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오 씨는 북한 관련 인터넷 매체 두 곳을 운영해왔는데 국군정보사령부가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민간인들의 돌출 행동이 아닌 국가기관이 개입된 기획공작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이 전쟁 개성이나 마찬가지죠. 북한 지역의 총쏜 거하고 똑같잖아요. 거기에 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군 당국은 피의자 오 씨가 대북 공작을 위해 정보사가 포섭한 협조자였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오 씨 인터넷 매체를 통해 국내에 북한 관련 정보를 유통하고 여론을 조성하려 했던 겁니다.
군과 경찰은 오 씨 등을 항공보안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와 함께 대대적인 강제 수사를 벌였는데 만약 정보사가 무인기 침투까지 지시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이적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다주택자들이 세제 개편 가능성에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조세 지원을 위한 모든 한시적 제도는 운용 기간이 끝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하고 관행적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5월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시장에 얼마나 풀릴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양도소득세에 20-30%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의 구조가 완성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시행을 미뤄왔습니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유예 여부에 관심이 컸는데 대통령이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셈입니다. 오는 5월 9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지난 15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가령 해당 지역 아파트를 10년 보유하고 10억의 매매 차익을 가정했을 때 지금은 양도세가 3억 2,800여만 원이지만 중과 시 2주택자는 6억 4천여만 원, 3주택자는 7억 5천여만 원까지 급증합니다. 중과 유예 종료는 보유 다주택을 속히 정리하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과세 회피를 위한 급매가 일부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이 심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5월 10일 이후에는 매물 철회를 통해서 세금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현상도 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거주 1주택도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는 의견도 밝혔는데 향후 관련 세제 개편 필요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해 11호 대책 직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는 분위기입니다. 대출 한도가 가장 높은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1호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최대 6억 원 등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9%로 오히려 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대출 한도가 가장 높은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가 쏠리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 3구나 마포 용산 성동구가 아닌 동작, 광진 등 기타 한강벨트와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1호 대책 여파로 1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도 급증했습니다. 대책 전후 거래가 혼재된 지난해 10월과 대책 효과가 본격화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을 비교했을 때 15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8.9%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반면 15억 원 초과 25억 원 구간은 6.3%포인트 감소했고 25억 원 초고가 아파트는 2.5%포인트 줄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거래할 수 있는 중저가 아파트로 또 이제 지역 역시도 보면은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 중심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올해에도 대출 규제가 유지될 경우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과 가격이 분리되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할 전망입니다. 최근 들어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들 위주로 급등하고 있는 경기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좋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 용인시 수지구는 6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대책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정부가 내놓기로 한 추가 주택 공급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만약 공급 대책까지 뚜렷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세제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YTN 최두입니다. 최근에 코스피 불장이 남의 나라 얘기처럼 느껴진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차가운 실물 경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0.97%, 특히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나타나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장중 5,000포인트에 올라선 그제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1%, 반올리 말하면 0.97%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0%대 성장입니다. 한 해 전의 반토막에다 집계가 시작된 1953년 이래 역대 6번째로 났습니다. 연간 성장률 0.97% 가운데 반도체 수출 기여도가 무려 0.9%포인트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3%가 나왔습니다. 나아지던 성장률이 2022년 4분기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의 2달 전 예상치 0.2%보다도 0.5%포인트나 낮습니다. 기저효과에 더해서 건설 투자 등의 실적이 저희가 기대했던 회복 속도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이 성장률 좀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3분기 1.3%였던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가 0%대 성장률로 둔화했고 건설 투자가 3.9%, 설비 투자 역시 1.8% 뒷걸음질 쳤습니다. 2분기 연속 높은 증가율을 보인 수출도 자동차와 기계, 장비 등이 줄어서 2.1% 감소했고 수입도 1.7% 줄었습니다.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주식시장, 특히 반도체 등 소수 종목만 끌어가는 호황은 한계가 큽니다. 경제가 2%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올해도 반도체 편중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 반도체 경기에 따른 출렁임이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해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가 모두 급증하면서 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 거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외국환 은행의 외환 거래 동향을 보면 일평균 외환 거래는 807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7%가 늘어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였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시장 거래시장 시간 연장에다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CES에서 공개돼 세계의 찬사를 받은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노조가 생산 공정 투입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처럼 걷고 무거운 짐도 알아서 옮기는 현대차 그룹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입니다. CES 2026에서 공개되자마자 화제를 모으며 순식간에 주인공으로 등극했고 현대차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8년까지 아틀라스를 양산해 미국 공장부터 투입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안에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는 로봇은 단 한 대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가 우려하는 건 고용 충격입니다. 현재 연봉 1억 원에 충년된 직원 3명이 3교대로 24시간 일하고 있지만 아틀라스 한 대는 초기 구매 비용 2억 원으로 매년 유지 비용이 1,4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영자들에게는 사람의 노동력보다 로봇이 더 우선시될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이 방직기와 방적기 도입에 반대하며 일으켰던 러다이트 운동이 200년이나 지나 한국에서 로봇과 노조의 대립으로 부활한 셈입니다. 파업도 안 하고 매년 임금 올려줄 필요도 없고요. 아틀라스 로봇 쓰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다 보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현대차 그룹은 앞서 아틀라스를 미국 공장에서 실제 공정에 투입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일할 노동력이 줄어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 국내 공장에 아틀라스가 도입되는 날도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경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들이 대거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는 어제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온라인 사기 범죄 등을 벌인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했습니다. 이번 송환 작전은 네 번째 한국인 범죄자 집단 송환 사례로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피의자들은 한국인 869명으로부터 약 48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피의자들 가운데는 무려 120억 원을 뜯어낸 로맨스 스캠 조직의 부부 총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는가 하면 현지 경찰에 뒷돈을 주고 탈출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돼 곧바로 울산경찰청으로 압송된 남녀. 부부인 이들은 연애 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 총책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부부는 범죄 사실을 묻는 말에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계획하고 캄보디아 가신 겁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죄 수익은 어떻게 가셨나요? 피해자들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들 부부는 캄보디아에 본고지를 두고 가상인물을 만들어 SNS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120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24년 3월부터 1년 동안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지난해 2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정부가 수사 인력을 보내 다시 체포됐지만 송환 협의가 늦어지면서 또 풀려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꿨고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이른바 뒷돈을 주고 풀려났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전용기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관계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조직 내에서 총책을 맡게 되는 경위와 조직 운영 방식 등 범행 전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체포 시한 내에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YTN은 지난해 10월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고 박성범 씨에 대한 대리점 대표의 폭행과 임금체불 의혹을 연속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은 대표가 직원인 박 씨를 10년 동안 노예처럼 대하며 상습 폭행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대표가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YTN 취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촬영하는 남성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충격으로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지난해 10월 스스로 세상을 떠난 고 박성범 씨가 생전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 김모 씨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대표 김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 씨가 10년에 걸쳐 박 씨를 사실상 노예같이 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에 손해가 발생하자 피해 변상 등의 이유로 박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앞선 YTN이 보도한 것과 같이 박 씨에게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한 걸로 드러났는데 마지막에 네 신체 포기각서까지 썼는데 너는 김 씨는 신체 포기각서를 이행할 걸 약속한다는 취지의 변제 이행각서 추가 작성을 강요하는 등 박 씨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심리 상태로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상습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이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김 씨가 박 씨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씨에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직원들의 진정이 지난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노동부에 10건 접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노동부의 권리구제 조치가 이루어졌고 2건은 검찰에 넘겨져 기소됐습니다. 퇴직금도 그렇고 아무튼 이분이랑 얽히고 나간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좋게 나가신 분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이동통신사 측은 김 씨 구속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처리 등 계속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져 대리점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강원 춘천시 동래면에 있는 기도원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0대 남성 A씨가 오른팔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3천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주장하면서 생긴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나토군의 아프가니스탄 참전 폄하 발언으로 번졌습니다. 평소 미국과 사이가 좋은 영국 총리까지 모욕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 도중 방송 인터뷰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에 대한 의구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You know, they'll say they sent some troops to Afghanistan or this or that, and they did. They stayed a little back, a little off the front lines. 미국이 쏟아부은 돈과 피땀 눈물을 생각하면 나토가 미국을 위해 있어줄지 모르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명연설에 나온 피땀 눈물 표현을 인용하면서 유럽의 미국에 대한 기여를 평가절하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폄하 발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영국입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직접 나서서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And so I consider President Trump's remarks to be insulting and frankly appalling. And I'm not surprised they've caused such hurt to the loved ones of those who were killed or injured, and in fact, across the country.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로 나토의 집단 방위 조항이 발동되면서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에 15만 명을 파병했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457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도 나토가 미국의 요청에 응답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틀렸다고 발끈했고 참전했던 군인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I'd served 5 tours in Afghanistan, many alongside my American colleagues. We shed blood, sweat and tears together, and not everybody came home. 트럼프 대통령의 조롱 섞인 발언으로 전통적 우방인 영국과 미국 사이에 날선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스타머 총리는 이달 말 영국 총리로는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반정부 시위대를 강경 진입할 경우 군사적 개입을 시사한 가운데 미 재무부는 이란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이란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배후에 미국 등 적대국의 정보기관이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대규모 미군 전력이 이동하고 있다면서 이란의 시위대 강경 진압에 대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We have a lot of ships going that direction just in case. We have a big flotilla going in that direction and we'll see what happens. We have a big force going toward Iran. 실제로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여러 척의 미군 구축함, 전투기 등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 추가 방공체계 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이란 석유 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며 반정부 시위대를 탄압 중인 이란 정권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린란드 갈등이 일단락되자 트럼프 행정부의 시선이 이제 이란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볼커 튀르크 유엔 최고인권 대표는 이란 시위 사태로 어린이 등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유혈 탄압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지난 8일 인터넷과 통신을 전면 차단한 뒤 집중적인 진압에 나서면서 사태는 다소 진정됐지만 산발적인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배후에 미국 등 적대국 정보기관이 있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آمریکاست که مسئول تنش هست. تنش زایی متاسفانه بخشی از تبع و طینت آمریکا شده.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정보부는 강대국 정보기관 10곳이 지휘실을 꾸려 이란 내 시위를 획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을 둘러싸고 전운이 감돌면서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군 대형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에 미국의 군사 개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힘을 받으면서 뉴욕 유가가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2.88% 급등한 배럴당 61.0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사살하면 군사 개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이후 이란 정부가 시위대 수천 명을 사살했다는 소식이 잇따라 나오면서 원유 시장은 미군의 동향을 주시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과 저항이 이어지고 있는 미네소타주에서 5살 아동이 구금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에콰도르 출신은 5살 어린이 리암 라보스가 지난 20일 유치원에서 돌아온 뒤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라모스의 부친도 함께 붙잡혀 텍사스주의 구금센터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단속요원이 라보스에게 집 현관문을 두드리도록 해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면서 가족을 체포하기 위한 미끼로 라모스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어젯밤 서울에 한방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남부를 중심으로 눈이 조금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호남에 1에서 5cm, 그 밖에 남부를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동해안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전국적으로 강하게 부니까요. 사고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닷새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8도, 체감온도 영하 13.7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에도 영하 2도로 종일 춥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7.5도, 안동 영하 5.4도, 부산은 0.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3도, 청주 0도, 전주 2도, 부산은 5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년보다 추울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주말 뉴스타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